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살 임순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봄볕이 마루 끝까지 기어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방바닥에 엎드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화면으로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고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꺼낸 말 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그냥 동네 사람끼리 만났지, 뭐.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살짝 힘을 줬습니다. 하은이는 아아하고 흘려들으며 다시 전화기에 코를 박았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가만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찬물이 벌써 식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돌아가고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경로당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루는 조용하고 봄볕은 여전히 따뜻한데 저는 이상하게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끼리 만났지.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오늘은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생선 가시처럼 아주 가늘고 작아서 평소엔 느끼지도 못하다가 오늘따라 콕콕 찌르는. 저는 멍하니 마루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내려앉은 그 자리에 50년 전에 제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찰랑이는 긴 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리고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버스에서 내리던 20살의 제가. 그 시절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출근길 버스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도 예뻐 보이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눠 먹던 찐빵 한 개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번 월급을 손에 쥐던 날은 엄마 아버지들이 내복을 사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내 손으로. 그 뿌듯함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 옆자리.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안경을 고쳐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딱히 무슨 말을 나눈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왠지 사무실이 허전했습니다. 순실 씨, 제 거 드세요. 저 단 거 별로라서요. 간식을 건네던 손. 그 손이 제 손에 닿을 뻔했을 때 저는 빨개진 귀를 들킬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며 귤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화끈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은 그냥 조용히 제게 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마다 버스 정류장에는 대범이가 서 있었습니다. 방앗간 집 아들. 어릴 때부터 봐온 얼굴이라 남자로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순실아, 오늘 뭐해? 같이 좀 걸을래? 됐어. 바빠. 퉁명스럽게 돌아서면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냥 제 세상에 걔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서 단념해라. 나는 내가 남자로 안 보인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귀찮음이 얼마나 오래 제 발목을 붙들게 될지. 보다 못한 친구 복자가 대범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엄한데 삽질 그만해. 순실이 직장에 좋아하는 남자 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자는 별 뜻 없이 툭 던진 말이었겠지만 대범이는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바람에 섞여 코끝으로 밀려왔습니다. 순실아, 너 좋아하는 남자 있어? 또 시작이네. 오늘따라 왜 이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차갑게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 집에 가야 해.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둬. 낮고 짧은 목소리에 장난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발이 굳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머릿속은 알고 있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방앗간 뒤편 창고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퀴퀴한 곡식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환기창 너머로 붉게 타들어가던 노을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노을빛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너무 붉어서 지금도 그 색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있는 힘껏 대범이를 밀어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질투에 눈이 돌아버린 술 취한 청년 앞에 20살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할 때도 고개를 숙인 채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거울 속 제 눈과 마주칠까봐 그 눈이 저를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상하게 손거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뒀던 어머니가 사준 작고 낡은 손거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똑같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으로 꽉 깨물고.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엄마, 나 어떡해. 그 말은 끝내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울부짖는 저를 엄마가 달래고 아버지가 달래고 결국 저는 방앗간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직장도 민수 씨도 20살의 제 꿈도 전부 그날 한꺼번에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혼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객들이 웃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집살이는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방앗간 일을 도와야 했고 시어머니는 빈틈만 보이면 말을 얹었습니다. 밥상을 물린다. 방 청소가 엉터리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늘어지냐. 이를 악물고 버티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 어귀에서 영숙 언니를 만났습니다. 두 집 건너 살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골목 끝 평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순실아, 밥은 먹고 다니냐? 먹어요. 거짓말하지 마. 눈이 다 꺼졌는데. 저는 그 말에 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는데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오래.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에 방앗간 창고 앞을 지나는데 발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퀴퀴한 곡식 냄새, 기름 냄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없어지면 어떨까?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영숙 언니가 새벽장을 보러 나왔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단번에 알아챘는지 그 자리에 같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순실아, 언니, 살아야 해. 내가 없어지면 내 엄마가 어떻게 되시겠어?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긴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에 가서 박혔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등만 쓸어주시던 그 손이 엄마 가슴에 또 못 박는 짓은 못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잡고 같이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살다 어느덧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건 예전부터였지만 그 무렵부터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낯선 비누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 냄새라는 걸
저는 첫날 밤 바로 알았습니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로서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건지 그 두 감정이 뒤엉켜서 저는 한동안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들어오는데 옷깃에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그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다 됐어? 앉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화를 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나는 지금 뭘 느끼는 거야?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아래 묻어둔 것들까지 전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던 날도, 창고에서의 그날도, 민수 씨도. 저는 그 질문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뚜껑을 꽉 눌러 닫고 그 위에 아이들 밥 챙기는 일,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는 일, 내일 방앗간 쌀포대 정리하는 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라고. 그 말을 입술 안쪽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청했습니다. 회상이 깊어질수록 민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옛 직장 동료였던 정수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다가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실아, 민수 씨 알지? 그 사람 작년에 갔어. 지병이었대.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응. 나도 늦게 들었어. 잘 살다 갔다더라.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 창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던 그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잘 살다 갔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저는 한참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민수 씨가 그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리웠던 겁니다. 버스 창문으로 논밭을 바라보던 저, 월급을 손에 쥐며 콧등이 시큰하던 저, 귤을 받으며 귀가 빨개지던 저, 제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마음들, 그것들이 전부 그 봄날 창고 안에서 끝나버렸다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나? 눈물을 닦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거울이 어디 있는지 문득 찾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서랍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사진, 아이들 어릴 때 그림,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이 헝겊에 쌓인 작고 낡은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지 않고 서랍을 도로 닫았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올라온 것들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목소리, 창고의 냄새, 노을빛, 어머니의 손, 민수 씨의 안경, 립스틱 자국, 정수기의 목소리.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며 건넌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2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은 희끗하고 입술은 얇아졌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이 거울 속에서 울던 20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수고했다.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속에서 그 말이 올라왔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그날 창고에서 혼자 버텼던 20살의 나. 결혼식 날 눈물을 삼켰던 나. 새벽 방앗간 앞에서 무너지다가 겨우 일어났던 나. 립스틱 자국을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밥을 퍼담던 나.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수없이 되뇌며 버텨온 나.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가 들어줘서가 아니라 제가 저한테 하는 말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 가슴 어딘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달빛이 거울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은이가 다시 왔습니다. 어제 두고 간 충전기를 찾으러 온다더니 들어오자마자 부엌에서 할머니 뭐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호박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앉아봐. 하은이가 의아한 얼굴로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전을 접시에 담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응? 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할아버지랑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저는 잠시 기름을 닦으며 있었습니다. 응, 그랬지. 근데 할머니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냥 웃으셨는데 눈은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 하은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저는 하은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호박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젊을 때 많이 힘들었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있잖아, 하은아. 저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맣고 또렷한 눈. 아직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눈. 할머니는 그래도 잘 살았어. 내 아빠도 낳고 너도 봤잖아. 하은이가 잠깐 뭔가를 더 물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그 말이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은 눈도 같이 웃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돌아가고 저는 건넌방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꺼냈던 손거울이 서랍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 햇볕이 드는 창가에 두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두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50년을 같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찌개를 끓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래도 오늘의 저는 어제의 저와 조금 달랐습니다. 창가에 송거울이 봄볕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아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순실 씨처럼 말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꼭꼭 눌러 담고 그냥 살아오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실 씨의 새로운 하루를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